여러분, 오늘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아다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북한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북적거리는 에너지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저는 네이선 콜린스라고 해요. 캐나다에서 온 보안 분석가예요. 제 일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군대와 그들이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꽤 흥미로운 일이지만 가끔 위험한 상황도 생기곤 해요. 여태껏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곳도 많이 봤지만 한국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듯했어요. 마치 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요. 남쪽의 한국과 북쪽의 북한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공항 안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시설이 얼마나 현대적인지였어요. 매끈한 스크린의 뉴스와 광고가 번쩍이고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국경을 넘어 북한 쪽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생각하니 좀 믿기지 않더라고요. 짐을 챙겨 택시를 타러 밖으로 나왔어요. 제일 먼저 느껴진 건 날씨였는데 캐나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따뜻했어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거대한 빌딩들과 화려한 불빛에 감탄했어요. 서울은 정말 미래 도시 같더라고요. 반짝반짝하고 새 것처럼 보였어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는데 뭔가 큰일이 벌어진 모양이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썩 좋진 않지만 몇 단어는 알아들었죠. 드론, 북한, 화났다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그래서 기사님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서툰 영어로 남한의 드론이 북한 상공을 지나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큰 뉴스였어요. 이 두 나라가 서로의 영토에 들어오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거든요. 이건 마치 형제자매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왔을 때 화가 나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 형제자매가 엄청 큰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남한과 북한의 관계예요. 기사님이 그러는데 북한은 이 드론 사건에 크게 화가 났대요. 북한에서는 이걸 도발이라고 부르며 남한이 싸움을 걸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북한의 지도자 동생인 김여정이라는 여자가 많이 화가 났대요. 그녀는 남한에 대해 독설을 퍼붓기로 유명하거든요. 택시는 계속 도심을 달렸고 저는 드론 사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에선 작은 일도 순식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큰 TV 스크린이 있는 광장을 지날 때 병사들이 화면에 나오는 게 보였어요. 기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북한이 이번 사건 때문에 군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대요. 혹시라도 싸움이 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저는 흥분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게 바로 제가 배우고 싶어서 이곳에 온 이유였거든요. 하지만 사태가 어떻게 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드론과 군대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죠. 방에 들어와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아래에 그런 긴장이 흐르고 있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머리를 좀 식히려고 밖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식당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청소년들은 웃고 떠들고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평범하고 걱정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조금 달랐죠. 멀지 않은 곳 어딘가에선 병사들이 여전히 드론을 경계하며 하늘을 주시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드론과 북한의 성남 반응, 그리고 차분해 보이는 서울 사람들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은 이 드론 사건이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지지 않길 바랐어요. 서서히 잠에 빠져들면서도 묘하게 흥분과 긴장감이 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요. 근데 저도 몰랐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거라는 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부대에 가는 생각에 설렜어요. 준비하면서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죠. 책으로만 보던 군사 전략이나 방어 시스템을 오늘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테니까요. 부대로 가는 길은 꽤 멀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복잡한 서울 도심이 점점 한적한 시골 풍경으로 바뀌는 걸 지켜보는 게 재밌었거든요. 드디어 부대에 도착했을 땐 그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높은 울타리가 부대를 둘러싸고 있었고 안쪽엔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김대위였어요. 어서 오세요, 콜린스 씨. 오늘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덩달아 웃으면서 살짝 긴장된 마음을 숨기려고 했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깔끔하고 체계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졌어요.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모든 건물이 각자 정해진 역할을 맡고 있는 듯했죠. 제가 눈이 휘둥그레진 걸 본 김대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좀 놀라셨죠?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킬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넓은 야외 훈련장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엔 커다란 금속 상자 같은 기계들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바퀴 대신 궤도가 달려 있고 긴 관처럼 생긴 것이 앞에 달려 있었죠. 이건 K9 자주포예요. 김대위가 설명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표정을 짓자 그가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거대한 K9 자주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정말 집만큼이나 큰 기계였죠. 김대위가 직접 자주포 안으로 올라가 보라고 권했어요. 그의 도움으로 운전석에 앉게 됐는데 마치 우주선 안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버튼과 화면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자주포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김대위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포탄을 쏠 수 있죠. 그는 대포의 각도 조절 장치를 가리키며 어떻게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에서는 큰 트럭 같은 기계가 보였는데 위에 여러 개의 관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에요. 김대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로켓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빠르게 발사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협력해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김대위는 지도 화면을 보여주며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시스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서로의 위치를 조정해가며 팀워크로 적을 막아내는 거예요. 부대 안을 걸어다니면서 군인들이 장비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기계들을 다루고 있었죠. 이등병이라는 한 젊은 군인이 이 기술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궁금해서 김대위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항상 발전할 방법을 찾아요. 다른 나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북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북한은 병력이 많긴 하지만
장비가 오래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물어보자 김 대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의 기술이 다소 오래된 건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방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견학을 이어가며 단순히 무기들만 본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사격 연습장이 있는 곳도 있었고 군인들이 컴퓨터와 통신을 배우는 공간도 있었어요. 마치 방어에만 집중된 작은 도시 같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군인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그들이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보통의 사람들이란 걸 새삼 느꼈어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김 대위는 저를 부대 내 높은 전망대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멀리까지 펼쳐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구릉지와 숲이 이어지고 저 멀리에는 서울의 희미한 윤곽이 보였죠. 김 대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집, 가족, 그리고 삶의 방식이죠. 부대를 떠나기 전 저는 김 대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똑똑하게 사용하고 서로 협력하며 항상 나아지려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대한 K9 자주포, 빠르게 작동하는 천무 로켓 시스템, 그리고 헌신적인 군인들까지. 대한민국이 강한 이유는 단지 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 경험을 빨리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군 기지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는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바로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비밀회의에 초대됐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 기회가 온 거죠. 회의 장소에 도착하자 험상궂은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저를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찬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 공기는 묵직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손바닥에 땀이 나더라고요. 기대와 긴장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방 앞쪽의 큰 화면 옆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기밀사항입니다. 우리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서 비행한 전체 경로를 공개합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의자에 앉은 채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거기 눈앞에 선명하게 드론 한 대가 북한 건물들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카메라는 정부 청사와 군사시설을 확대해서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방 안 여기저기서 놀란 숨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드론이 그렇게 중요한 곳들 가까이까지 비행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불이 다시 켜지자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앞에 나와 방금 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무인기는 여러 핵심 지역을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방공망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졌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두 나라 간의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질문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대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고위 장교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모든 사람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려고 멈춰 섰어요.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너머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무인기 비행 때문에 북한이 격분해서 실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차분했던 회의장은 순식간에 긴박한 지휘본부로 바뀌었어요. 젊은 병사가 저에게 다가와 급히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방을 빠져나갔고 복되는 명령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제 위치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어요. 그게 북한의 포격 때문인지 제 긴장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병사는 저를 긴 복도를 따라 이끌며 말했어요. 지하 벙커로 이동합니다. 지금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잃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군의 무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무기가 실제 전투에 사용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벙커로 내려가는 동안 머리 위로 폭발음이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살짝 떨리기도 했고요.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전쟁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벙커 안에는 곳곳에 화면이 설치돼 있었고 지도와 실시간 영상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차분하게 대응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며 경외심이 들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침착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 또 한 번의 큰 폭발음이 들리자 깜짝 놀랐어요. 우리 K9 자주포가 방역 중입니다. 저를 안내하던 병사가 설명했어요. 북한의 포병 위치를 타격하고 있어요. 화면 중 하나에서 드론 영상이 포착한 장면이 보였어요. 한국군의 정밀 타격이 북한의 포대를 정확히 맞추고 있었죠. 그 광경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놀라웠어요. 한국군의 능력을 직접 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체감상 며칠이 지난 것 같았어요. 결국 경보음이 멈추고 벙커 안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어요. 한 장교가 북한의 포격이 중단되었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방어에 나섰다고 발표했어요. 벙커를 나와 햇빛을 마주하니 눈이 부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하루였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결코 잊지 못할 날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무인기 비행이 실제 군사적 대치로 이어진 그날을요.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 때문에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렸죠. 겪은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북한 간에 실제 군사대치 상황을 목격하다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동안 여기서 배운 것들을 곱씹어 봤어요. 먼저 제가 방문했던 군기지가 떠올랐어요. 한국 군인들이 자신들의 무기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보여주던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곳에는 K9 썬더 자주포가 있었는데 크고 강력한 대포가 트랙 위에 장착되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기도 있었는데 여러 종류의 로켓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멋진 장비였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게 정말 현대적이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 나라의 아이디어를 모아 더 새롭고 나은 무기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여행 초반에 만난 한국의 한 엔지니어와의 대화가 기억나요. 그분이 러시아와 미국 무기의 장점을 조합해 한국에 딱 맞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부분만 가져와서 우리한테 맞게 최적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최고의 것을 얻는 영리한 방식이었죠. 한강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문득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게 됐어요. 두 나라의 차이는 너무도 뚜렷했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반면 북한은 마치 과거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읽었던 북한의 무기 관련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북한이 쓰는 무기 대부분이 오래된 것들이었고 몇십 년째 똑같은 무기들을 유지해오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왜 북한이 한국처럼 군사력을 현대화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물론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새로운 무기를 팔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북한은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변화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듯 했거든요.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드론 사건도 다시 떠올랐어요. 남한이 북한 상공에 소형 무인기 UAV를 보냈는데 그 드론이 중요한 지점들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북한의 방어 체계가 새로운 기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뒤에 북한이 구식포를 발사하며 대응했을 때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드론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한국의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마치 다른 시대에 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게 보였어요. 서울은 정말 밝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어요.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걸 보니 놀라웠죠. 높게 솟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중 일부를 가진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들고 생각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무기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었어요.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군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어요. 북적이는 시장에서 최첨단 지하철 시스템에서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모습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커피를 다 마시고 나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은 기분이었어요. 강하다는 건 단순히 큰 무기를 많이 갖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똑똑하게 사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데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이미 깨닫고 있었고 그 점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드러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강물과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무기와 군사 전략에 대해 배우러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가고 있었어요. 전쟁의 피해자였던 나라가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난 모습을 직접 본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의 미래가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른 나라들도 여기서 제가 본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힘이 아니라 창의성과 노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곳의 방위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친해진 지훈이라는 친구가 서울 외곽에 있는 연구시설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안을 듣고 바로 승낙했죠. 번화한 도시를 벗어나 차를 타고 나가자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 대신 푸른 언덕과 나무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했죠. 지훈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야, 멋진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준비됐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기 직전처럼 기분이 들었죠. 외관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안에서는 최첨단 연구가 이뤄지고 있을 걸 알았어요.
건물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이동하면서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지훈이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엔 온갖 컴퓨터 화면과 복잡한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여기가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이야. 지훈이 설명해줬어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여 빠른 속도로 한국어로 토론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뭘 보고 있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지훈이 연구원들 대화를 통역해줬어요. 하늘에 있는 아주 작은 물체도 감지할 수 있는 새 알고리즘을 테스트 중이래.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미리 대처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천장을 향해 거대한 금속 튜브 같은 장비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죠.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야. 공중에서 미사일을 막아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저는 장비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그 복잡한 구조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궁금해서 물어봤죠.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설명해줬어요. 설명하는 걸 참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아주 빠른 야구공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손이 아니라 또 다른 야구공으로 그걸 쳐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 장비가 하는 일이 딱 그런 거지. 다만 이건 미사일을 상대로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해. 우리가 구경을 계속하는 동안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 눈에 비친 결연한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 같았어요.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한 젊은 연구원, 민서라는 친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의 방어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화면엔 작은 디지털 병사들이 이동하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레이더가 하늘을 스캔하는 모습이 정밀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우린 이렇게 위험 없이 전략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민서가 설명했어요. 하루가 지날수록 이곳의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줬고 자신들의 연구를 기꺼이 공유해줬어요. 심지어 저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보며 제 생각과 경험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머릿속이 배운 것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갈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죠. 군사기지에서 만났던 군인들이 자랑스럽게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을 보여주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북한의 포격 도발 때 남한 군인들이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는지도 기억에 남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소에서 만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들의 헌신과 혁신적인 생각들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비행기 창밖으로 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단순히 추억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죠. 강하다는 건 가장 큰 무기를 가지거나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데서 나오는 거였어요. 한국은 그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고 그 점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 얼마 안 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이제는 기술과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것도 바로 옆에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를 떠난다는 사실에 아쉬웠지만 동시에 여기서 배운 것들을
고향 사람들과 나눌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여기서 배운 회복력, 혁신, 그리고 협력의 힘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멋진 사람들과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 여행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장거리 비행에 몸을 맡기면서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고 발견해야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멋진 경험과 새롭게 얻은 시각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긴 비행 때문에 다리가 뻣뻣했어요. 서울의 공기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습하고 익숙지 않은 향기가 가득했죠. 제 이름은 다니엘 프레스턴이에요. 저는 영국에서 온 국방 분석가예요. 유럽과 미국에서 군사 분야를 연구해 왔지만 아시아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모든 걸 눈에 담으려 했어요. 머리 위로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번쩍거렸고 미리 한국어를 조금 더 공부하지 않은 게 살짝 후회됐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는 마치 음악처럼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흥미롭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했죠. 이번에 온 이유는 큰 국방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각 나라들이 자국의 군사 장비를 전시하는 행사예요. 평소 같았으면 독일의 전차나 미국의 전투기를 주로 보겠지만 이번엔 제 상사가 새로운 임무를 줬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알아오라는 거였죠. 솔직히 속이 울렁거렸지만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어요. 짐을 기다리며 이곳이 집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봤어요. 공기에서는 이름 모를 향신료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옷차림으로 분주히 움직였어요. 물에 빠진 물고기 같은 기분이 들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늘 직접 부딪혀 배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디어 제 캐리어가 나왔고 저는 그것을 챙겨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를 맞아줬어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창문들은 저녁 노을을 반사하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지만 제가 알던 런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지나가는 모든 걸 눈에 담으려 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과 차들로 가득했고 어둠이 내려앉는 사이 넌사인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어요. 읽을 수 없는 간판들이지만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창밖에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웃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영국의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핸드폰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세련됐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군사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게 한 발짝 더 나아가 있는 나라라는 걸요. 호텔방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괜한 걱정도 함께 꺼내놨어요. 내일부터 박람회가 시작인데 준비가 덜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의 국방정책에 관한 책을 읽긴 했지만 책에서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머리를 식힐 겸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밤 공기가 따뜻했어요. 거리엔 여전히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걷다가 작은 식당 앞을 지나쳤는데 고기 굽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어요. 메뉴에 적힌 건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배고픈 배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진을 가리키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이걸로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웃으면서 고기와 채소, 밥이 가득 담긴 지글거리는 접시를 가져다 줬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젓가락을 서툴게 집어 첫 번째 한 입을 먹었는데 매운맛과 단맛, 짠맛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입안이 풍성해졌어요.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족들은 뜨거운 국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친구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반면 저는 이방인처럼 어색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곳에 배우러 온 거니까요. 이해하고 경험하려고 온 거잖아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이면 미사일과 국방 전략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 그 이상이었어요. 책에서만 보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바쁘게 일하던 공항 직원들, 웃고 떠들던 청소년들, 그리고 친절했던 식당 직원들까지. 이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왜 국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히 무기와 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집과 가족, 그리고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소음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과 발견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이곳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이해할 준비가 됐어요. 이번 출장은 그저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기회가 될 거예요. 회의실에 앉아서 노트북 위에 펜을 들고 있었어요. 앞에 서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평범한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현무 시리즈라고 불리는 무언가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국제협정 때문에 저희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관계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 속에 자부심 같은 게 살짝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억지 수단은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썹이 올라갔어요. 핵무기만큼 강력한 억지 수단이라니 꽤나 큰 주장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더 들어보니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죠. 그 중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 한국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창의적이었죠. 관계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 커다란 미사일이 떡하니 나타났어요. 이게 현무5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명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죠.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현무5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관계자는 이 미사일이 8.9톤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무게는 큰 코끼리 한 마리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따라가기 바빴거든요. 하지만 단지 크기만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관계자는 이 미사일이 최대 5,5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뉴욕에서 런던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상상하려니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관계자가 1만 발 미사일 전략이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0,000발의 미사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숫자처럼 들렸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닥거리며 얘기했고 또 누군가는 노트북에 급하게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관계자는 이 전략이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요. 누군가 한국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2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큰 경비견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쓰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현무 시리즈의 최신 버전인 현무6의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기존 모델들의 개량형으로 더 향상된 성능을 갖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몇 년 뒤에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에 앉아서 이 모든 걸 소화하려 애썼어요. 전에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었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혀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주변 국가들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영리하고 결단력 있었어요. 발표가 이어질수록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론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첨단 미사일들을 개발해냈다는 게 놀라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슬펐어요. 한국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매일매일 국경 너머의 위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런 불안감을 견디며 지낼까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 직장에 가는 사람들,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아래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때 관계자의 말이 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저희 미사일 프로그램은 공격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희 국민과 집, 그리고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이건 단지 미사일이나 탄두 비행 거리 같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해내려는 나라의 이야기요. 발표가 끝나고 제 노트를 내려다 봤어요. 숫자와 도표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느낀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과 결단력에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의 빛을 봤어요. 이렇게 큰 무기가 있는 세상에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강렬한 발표 이후에 잠깐 쉬고 싶었어요. 머릿속이 미사일과 방어 전략에 관한 정보로 뒤죽박죽이 돼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마치 멍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전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제가 그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어요. 근처 커피 스탠드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조용한 구석을 찾아갔어요. 커피 냄새가 머릿속을 조금 맑게 해줬고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중 유럽 동료 몇 명이 근처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1만 미사일 전략 들어봤어?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화 시나리오 같지 않냐? 진짜 방어 전략이라기엔 좀 어색하잖아.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그거 그냥 보여주기 용일걸. 이웃 나라들한테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어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저런 대화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분석하고 비판했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발표자가 말할 때 눈빛에서 느껴졌던 그 진지함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이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이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장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여러 방위 기술을 전시한 부스들을 지나쳤는데 탱크나 항공기, 함선 모델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붙잡은 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큰 스크린이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위협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공격을 요격하고 전투기가 즉시 출격하는 모습이었죠. 그야말로 고도로 정교하게 맞춰진 움직임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멋진 기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겐 이게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 언제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였죠.
문득 발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국제조약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억제력을 개발했습니다. 그 말이 시뮬레이션 속 시스템을 보니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스크린 주변에는 소규모 인파가 모여 있었고 안내원이 방문객들에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의 킬체인 선제 타격 능력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위협을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저는 귀를 기울여 그녀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안내원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시스템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억제력이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공격자들에게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 서서 제 고향 영국을 떠올렸어요. 물론 우리도 나름의 방어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처럼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죠.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끊임없는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 걸까? 이런 강력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삶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남은 오후 동안 저는 전 시장을 계속 둘러봤어요. 사이버 방어, 드론 기술, 심지어 우주 기반 시스템에 관한 부스들도 있었죠. 배울수록 제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저 인상적인 기술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나라가 스스로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보여주는 결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시회가 하루 일정을 마쳤을 때쯤 머릿속은 새롭게 얻은 생각들과 통찰들로 가득 찼어요. 이 지역과 그 특유의 도전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걸 깨달았죠. 전시장 밖으로 나설 때는 흥분과 겸손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배울 게 아직 많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이전에 제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어 겸허해지기도 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호텔로 걸어가면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제가 방금까지 배운 방어 전략들이 이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게 실감났어요. 단순한 보고서 속 숫자나 지도 위의 점들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희망, 꿈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었죠. 작은 공원 앞에서 잠시 멈춰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봤어요. 건물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면서 아름답고 반짝이는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평화로운 장면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벤치에 앉아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미사일 능력과 방어 전략에 대한 건조한 보고서를 쓰지 않기로요. 이 기술들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처럼 영국의 사람들도 이걸 이해했으면 했어요. 한국에게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줄이자 이 험난한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요.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기면서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본 걸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다른 사람들과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도 전시회에서 봤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식당은 아늑했고 따뜻한 조명과 맛있는 한국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창가 쪽 테이블에 나만의 국방 전문가인 김 박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반겨주셨어요. 다니엘, 어서 와요. 배고프죠? 박사님이 말했어요. 네, 진짜요. 너무 배고파요. 제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하루 종일 전시회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점심도 까먹고 못 먹었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저는 아직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박사님이 골라주시는 대로 따랐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참지 못하고 바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아직도 오늘 배운 걸 다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미사일 시스템이나 전략 같은 게 유럽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럴 만도 해요. 한 번에 이해하기엔 너무 많을 거예요. 뭐가 제일 놀라웠나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우선 규모 자체가 엄청났어요. 만발 미사일 전략이요.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재래식 무기에 집중하는 것도요. 제가 있던 유럽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김 박사님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마침 음식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구운 고기, 그리고 형형색색의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순간 음식 냄새에 정신이 팔렸지만 식사를 시작하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으며 물었어요. 박사님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북쪽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있죠. 서쪽엔 또 다른 핵 보유국인 중국이 있어요. 우리는 이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예요. 게다가 국제조약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가질 수도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야만 해요. 그게 바로 미사일 시스템과 전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음식을 씹으면서 박사님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점점 더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마치 좋은 자물쇠를 다는 거랑 비슷하네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도둑이랑 싸우려고 자물쇠를 다는 게 아니라 아예 도둑이 들어올 생각도 못하게 하려고요.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잘 이해했네요. 우리 미사일 시스템이 바로 그 자물쇠예요. 절대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입에 잘 맞는다는 걸 느꼈어요. 박사님은 한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국민들은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바로 코앞에 있는 위협을 의식해요.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혁신과 기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저는 전시회에서 봤던 인상적인 장비들, 빠른 대응 시스템과 정교한 미사일들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괴물 미사일 같은 개발들도 사람들한테 겁을 주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네요. 제가 깨달은 듯 말했어요. 필요할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군요. 박사님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니엘. 이건 균형의 문제예요.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죠.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야만 해요. 마치 좋은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과 같아요. 병에 안 걸리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걸리면 싸울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식사를 마무리하며 대화를 마쳤어요. 저는 전시회에서 배운 기술적 정보도 중요했지만 이제 그 이면에 담긴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미사일과 전략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는 한 나라의 생존과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식당을 나설 준비를 하면서 저는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박사님 덕분에 이제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기술이나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건 생존과 결심에 관한 거였어요.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니엘. 가끔은 우리 입장에서 상황을 봐야만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바라봤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바쁜 거리들 이면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이 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려는 의지가 강한 곳이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전시회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한국의 방위 전략에 대해 세상에 꼭 전해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람회 마지막 날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거든요. 마치 눈에 덮여있던 눈가리개가 벗겨진 느낌이었어요. 침대에 털썩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도시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곳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박람회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현무 미사일, 거대한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 그리고 만발 미사일 전략까지. 처음엔 이게 좀 과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험난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전문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공격이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준비돼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건 공격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영국에 있는 제 나라와 비교해봤어요. 우리는 이웃나라의 미사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게 현실적인 위협이었어요. 매일 그런 불안을 안고 사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니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단순히 미사일에 관한 데이터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감정까지 담아내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결단력, 영리한 사고,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람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자신들의 새로운 기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표정, 방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진지하게 설명하던 얼굴들. 그 모든 걸 보고서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현무5 미사일에 대해 쓰면서 이게 단순한 대형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설명했어요. 만발 미사일 전략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더 크고 무서운 무기에 맞서기 위한 기발한 방어 전략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사자가 언제 덮칠지 모를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말 큰 소리의 호루라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한국이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해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없으니 충분히 많은 작은 무기를 갖춰 상대가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적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계속 글을 썼어요. 처음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솔직하게 담고 싶었거든요. 시뮬레이션과 신속 대응 시스템, 킬체인 능력에 대해서도 썼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더 강조했어요. 그들에게는 싸움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저는 미사일과 전략에 대한 보고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이해시켜야 했어요. 이건 단순히 과시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할 즈음 해가 서서히 서울의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방어와 미사일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훨씬 더 소중한 걸 배우고 돌아가게 됐거든요. 바로 안전이 진짜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창밖을 마지막으로 내다봤어요. 서울이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경험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제 일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방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항상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무엇보다 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게 숫자나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소중한 걸 지키고자 하는 결의에 있기 때문이니까요. 짐을 싸고 마음속에 새겨둔 새로운 깨달음을 안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서울을 떠나지만 이번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앞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웅 하나가 은퇴를 맞이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라크와 레바논의 뜨거운 사막에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준 든든한 방패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바라쿠다 장갑차예요. 20년 동안 우리 군인들과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준 이 영웅이 드디어 길고 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라쿠다가 한국을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만들어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일이 저를 한국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장갑 차량의 은퇴식에 참석하러 오게 될 줄이야. 인생이란 게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특히 저처럼 엔지니어라면 더 그래요. 제 이름은 알렉스 톰슨이에요. 저는 차량을 설계하는 일을 해요. 그냥 평범한 차량이 아니라 험한 지형을 잘 버티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차량이죠.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솔직히 꽤 잘한다고 자부해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계 각국의 군용 차량을 만드는 대기업에서 일해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를 배우고 거기에 맞는 차량을 만들어내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한국에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모든 건 제 상사한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어요. 알렉스, 특별한 임무가 있어. 한국에 가볼 생각 있어. 저는 깜짝 놀랐죠. 한국이요? 무슨 일로요? 그러자 상사가 설명해 줬어요. 바라쿠다라는 장갑 차량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 군대에서 20년 동안 복무하고 이제 은퇴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차량을 기념하는 큰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우리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참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망설여졌어요. 저는 차량을 설계하는 사람이지 그 차량의 은퇴식에 참석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사가 바라쿠다에 대해 더 얘기해주자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차량은 세계 곳곳을 누볐대요. 이라크랑 레바논에도 갔고 위험한 지역에서 한국 군인들의 안전을 지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차량 덕분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군용 차량을 수출할 수 있게 됐대요. 바라쿠다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은퇴식은 엄청난 행사일 예정이었죠. 저는 항상 새로운 나라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 승낙하고 짐을 싸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고 그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삼성이랑 LG 같은 기술 회사 제품들은 써봤지만 한국 군대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혹시 가서 뭔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조금 긴장됐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이 점점 사라졌어요. 도시는 정말 멋졌어요.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가는 곳마다 옛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고궁이 현대식 고층 빌딩 옆에 있는 걸 보니까 마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조금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거리 음식과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저를 유혹했죠. 그래서 비빔밥을 한 그릇 먹어봤어요. 밥이랑 야채, 고기를 한데 섞어 먹는 건데 그 맛이 정말 끝내줬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 왜 온 건지 잠시 잊을 뻔했죠. 밤이 되자 호텔로 돌아왔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드디어 바라쿠다를 직접 보게 되는 날이니까요. 그동안 사진이나 도면으로만 봤던 차량이라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그 차량이 정말 인상적일까요? 침대에 누워서 바라쿠다가 다녀온 곳들과 그 차량이 지켜낸 군인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건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내일 제가 그 마지막 장의 한 부분이 될 예정이었죠. 잠에 들기 전 이 출장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업무 출장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고 제가 설계한 차량들이 어떻게 실제로 세상에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멋진 모험이 될 거였어요. 물론 내일이 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건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그저 장갑 차량과 그 차량에 의지했던 군인들을 꿈꾸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면서요. 아침이 되자 정장 차림으로 옷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행사장인 군부대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을 하고 교복 입은 아이들은 학교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저는 왜 제가 여기 와 있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이유도 바라쿠다 같은 장갑차가 이들을 지켜주기 때문이겠죠. 부대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군인들이 사방에 있었고 모두가 엄숙하게 서 있었어요. 한 젊은 장교가 절 경례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톰슨 씨. 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를 따라오시죠. 그는 저를 넓은 야외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죠. 바로 바라쿠다였어요. 숨이 턱 막힐 정도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짙은 녹색 도장에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 차량이 겪어온 수많은 임무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차량 주위를 돌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두꺼운 장갑판, 튼튼한 타이어, 그리고 꼭대기에 장착된 총구까지요. 이건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어요. 바퀴 달린 요새나 다름없었죠. 그때 나이 지긋한 군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군복에는 훈장이 가득 달려 있었어요. 많은 일을 겪어온 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바라쿠다의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멋지네요. 이 차량을 직접 운용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군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랑 나 둘이서 겪은 일이 많죠. 그는 다음 1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듣고 있자니 머리끝이 서는 것 같았어요. 아찔한 순간들,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진 상황들, 그리고 구해낸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마치 바라쿠다의 엔진 소리를 직접 듣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어요. 한 번은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라크에서였죠. 식량과 의약품을 한 마을에 전달하는 임무였는데 갑자기 매복 공격을 당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는 먼 곳을 바라봤어요.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왔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 그는 다시 바라쿠다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 전부를 지켜줬어요. 총알이 장갑에 그냥 튕겨나갔죠. 엔진은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우리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줬고요.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껏 이런 차량들을 설계하는 일을 해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차량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잘 몰랐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호자이자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조금 후 다른 군인들도 하나둘 모여들더니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이야기는 저를 웃게 했고 어떤 이야기는 눈물이 나올 뻔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바라쿠다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줬죠. 행사가 시작되자 저는 바라쿠다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설계된 각도나 강화된 프레임, 강력한 엔진 같은 기술적인 면만 봤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용기와 팀워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보였어요. 새로운 차량 K808과 K951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최신 기술까지 탑재된 차량들이었죠. 그런데도 나이 많은 군인들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바라쿠다를 한 번 더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걸 잊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리고 바라쿠다의 따뜻한 금속 표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부대를 떠나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 일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바라쿠다와 그 차량을 운용한 군인들이 이 평화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제 빨리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머릿속에 새로운 차량 설계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전시구역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눈앞에 버라쿠다가 서 있었는데 매트한 녹색 도장이 10월에 밝은 햇볕 아래서 반짝였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마치 거대한 금속 수호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 차가운 표면을 만져봤어요. 단단한 장갑의 힘이 손끝으로 느껴졌죠. 멋있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한 한국 군인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김중사라고 소개하며 버라쿠다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꼭 듣고 싶어요. 제가 기대에 차서 말했어요. 그동안 기술 문서에서만 봤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김중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그냥 차량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목숨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죠. 제가 레바논에서 우리 부대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김 중사와 그의 부대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며 외딴 지역을 순찰 중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더운 날씨에 먼지가 날리는 조용한 날이었대요. 우리가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어요. 김 중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죠.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졌어요. 그가 매복 공격을 묘사할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총성과 외침이 뒤섞인 공기가 상상되는 듯했죠. 버라쿠다 운전병이 속도를 올려 위험에서 벗어나려 할 때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총알이 버라쿠다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중사가 이어 말했어요. 마치 금속 지붕 위로 쏟아지는 폭우 같았죠. 하지만 안에서는 안전했어요. 장갑이 단단하게 버텨줬거든요. 저는 그 순간 버라쿠다 안에 있었던 기분을 상상해봤어요. 그 두려움과 불확실함, 그리고 차량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안도감까지요. 버라쿠다는 단순한 금속과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방패이자 보호자였죠.
김 중사의 눈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 버라쿠다 덕분이에요. 우리에겐 그냥 차량이 아니라 영웅이에요. 김 중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군인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이 상병이라고 소개하며 자신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더 듣고 싶어요. 이 상병의 이야기는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녀의 부대는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 인도적 지원 물자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대요. 해가 지면서 사막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다들 잔뜩 긴장했어요. 이 상병이 말했어요. 위험한 구역이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가 지키는 물자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작은 마을의 좁은 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혼란이 일어났어요.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가해오는 매복이었죠. 마치 한가운데에서 천둥번개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이 상병이 설명했어요. 사방에서 폭발과 총알이 쏟아졌죠. 우리는 숫자도 화력도 밀렸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이라크의 뜨거운 햇빛과 귀를 때리는 공격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을 병사들의 두려움과 결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버라쿠다가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이 상병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갔죠. 엔진 소리를 울리며 바리케이드를 돌파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그들이 좁은 거리들을 통과하며 버라쿠다가 장애물을 뚫고 나갔는지, 그리고 총알과 파편을 장갑이 튕겨내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죠. 우린 결국 해냈어요. 이 상병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버라쿠다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어요. 그 차량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버라쿠다와 그 차량에 의존하는 군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어요. 점점 더 많은 군인들이 모여들어 자신들이 겪은 버라쿠다와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전쟁 지역에서 부상당한 민간인을 대피시켰던 일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이는 긴장된 국경 순찰 도중 버라쿠다의 존재만으로도 잠재적 위협을 억제했던 경험을 들려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버라쿠다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부품과 사양의 집합체가 아니었어요. 안전의 상징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였죠. 제가 공부했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어요. 장갑의 두께 하나, 엔진의 마력 하나까지도 모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쓰였던 거예요. 그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다시 버라쿠다를 만져봤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금속을 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 한 조각을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죠. 수많은 전투를 겪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을 구해낸 차량이었어요. 그날 들은 이야기들은 제 엔지니어로서의 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설계하는 차량 하나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줄이자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생각은 저를 겸허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큰 영감을 줬어요. 행사가 끝나가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버라쿠다를 바라봤어요. 어스름한 빛 속에서 그 차량은 더욱 거대하게 서 있는 듯 보였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된 무언의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전시구역을 떠나며 저는 버라쿠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됐고, 제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날 들은 이야기들은 제 마음에 남아 앞으로 단순한 기계를 넘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차량을 설계하는 데 영감을 줄 거예요. 저는 노병의 이야기를 들으며 귀를 의심했어요. 그의 이름은 김 씨였고 거칠고 주름진 얼굴은 오랜 군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저희는 오늘 기념식의 주인공인 장갑차 바라쿠다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저물며 긴 그림자가 기지에 드리워질 때쯤 김 씨는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임무는 단순한 거였어요. 김 씨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라크의 작은 마을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전쟁터에서 단순한 건 없잖아요. 저는 더 듣고 싶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김 씨의 거칠고 굳은 손이 무릎을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새벽에 떠났어요. 식량과 물자를 가득 실은 바라쿠다. 세대가 행렬을 이루고 있었죠.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 어디서 위험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이었어요. 김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날 그가 느꼈을 긴장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 했어요. 절반쯤 왔을 때였나. 갑자기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마치 지진처럼 땅이 흔들렸죠. 그리고 곧바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묘사하는 장면에 제 심장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라쿠다의 장갑에 부딪히는 총알 소리와 병사들의 외침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우린 완전히 포위됐었어요. 김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적들이 모래밭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무정위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우리 쪽은 인원도 무기도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김 씨의 말이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냈죠. 그때 바라쿠다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김 씨가 약간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운전병 박 상사는 정말 침착했어요. 그는 엔진에 힘을 주더니 바로 전진하기 시작했죠. 김 씨는 손으로 차량의 경로를 그리듯 움직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린 매복된 곳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갔어요. 적들의 공격을 계속 받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죠. 장갑은 단단했고 총알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지만 관통한 건 없었어요. 저는 바라쿠다 안에서 갇힌 채 돌진하던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혼란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상황이요. 박 상사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몰았어요.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적의 방어선에 난 틈을 향해 돌진했죠. 바라쿠다의 엔진이 포효하며 작은 언덕을 넘었고 그 순간 우린 공중에 떴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차량이 잠시 공중에 떠오르고 안에 있던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견뎌내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착지할 때 충격이 컸지만 바라쿠다는 아무 문제 없이 버텼어요. 박 상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걸 뚫고 나갔죠.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가 당시를 회상하며 느끼는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은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몇 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마침내 적의 매복에서 벗어났고 뒤따라오던 2대의 바라쿠다도 함께였어요. 그렇게 우린 살아남았죠.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에 잠긴 듯 했어요. 저는 감히 그 침묵을 깨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매복 지역에서 한참을 벗어나 멈추고 나서야 차량 상태를 확인했어요. 바라쿠다는 여기저기 움푹 들어가고 긁힌 자국이 가득했죠. 총알 자국이 장갑을 온통 뒤덮고 있었지만 여전히 멀쩡했어요. 언제든 다시 출발할 준비가 돼 있었죠. 김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이 차량이 우리 목숨을 구했어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죠. 우리를 지켜준 보호자였어요. 이 차량이 없었다면 우린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오늘의 은퇴식이 이들 군인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바라쿠다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고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김 씨가 말했어요. 우린 이 차량을
강철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철과 강철로 만들어진 우리의 수호천사였으니까요. 김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바라쿠다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단순한 장갑과 무기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생명과 사연,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운 병사들에게 준 희망이 보였어요. 김 씨는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바라쿠다의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한 새 모델들로 교체된대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했던 이 바라쿠다만큼 특별한 차량은 없을 거예요. 저는 김 씨가 느릿하지만 자부심 가득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는 이미 저물었고 바라쿠다를 비추는 조명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차량의 은퇴식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동료들을 지켜준 영웅에 대한 헌사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의 직업이 단순히 기계를 설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군인들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수호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라쿠다의 유산은 단순히 그 후속 모델들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차량이 구해낸 이들의 이야기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군인들과 참전용사들 사이에 서 있으니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바라쿠다를 기념하는 행사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오늘 배운 것들이 이제야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바라쿠다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군데군데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 벗겨진 자국들은 결함이 아니었어요. 용기와 헌신의 훈장처럼 보였죠. 각 흠집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흔적이었어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레바논에서 매복 공격을 살아남은 병사의 이야기, 이라크에서 위험한 임무를 완수한 참전용사의 경험, 상상 속에서 총알이 바라쿠다의 장갑에 부딪히는 소리와 적진을 돌파하는 엔진의 굉음이 들리는 듯 했어요. 이건 단순히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희망, 생존, 그리고 생과 사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바라쿠다는 침묵 속에서도 강인하게 병사들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예요. 보통 숫자, 사양,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병사들이 자신을 지켜줄 장비를 믿고 마음 놓고 임무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일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바라쿠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린 병사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차량의 장갑을 만지며 경외심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었죠. 저는 통역을 통해 그들에게 바라쿠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갓 성인이 된 듯한 어린 병사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차량은 전설이에요. 선배들한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지키려는 모든 가치를 상징해요. 강인함, 신뢰, 그리고 보호죠. 또 다른 병사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바라쿠다를 실전에선 써본 적 없지만 오랫동안 우리 부대를 지켜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이 들어요. 이 차량 덕분에 우리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겨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들에게 바라쿠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부심의 원천이자 그들 나라의 발전과 역량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제 시선을 새로운 모델들로 돌렸어요. K-08 장갑차와 K-51 전술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멋졌어요. 세련된 디자인에 최첨단 기능까지 갖춘 미래형 장비들이었죠. 하지만 그 차량들 속에서도 저는 어딘가 바라쿠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K808의 튼튼한 프레임은 바라쿠다의 견고한 구조를 떠올리게 했고
K511의 첨단 통신 시스템도 바라쿠다의 기본 원칙을 계승한 듯 보였어요. 병사들이 언제나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K808의 매끈한 표면을 손으로 쓸어봤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신선한 페인트가 차가운 촉감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몇 년 후 페인트가 벗겨지고 흠집이 난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 자국들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임무를 완수한 증거가 되겠죠. 그때 한 고위 장교가 다가와 제 관심을 알아채고 말을 걸어왔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새 모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바라쿠다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장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바라쿠덱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실전에서 어떤 것이 유용한지, 병사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신형 모델들에 적용된 모든 발전은 결국 바라쿠다가 준 교훈 덕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질문들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엔진 출력이나 장갑 두께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 차량들이 병사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장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차량이 어떻게 팀의 일원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장교의 대답은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장비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자신감이 어떻게 긴장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믿을 수 있는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어떻게 생명의 은신처가 되고 임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말이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바라쿠다 앞에 서 있었어요. 인파는 이미 많이 빠져나갔지만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차량 주변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한 노병이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 있었고 눈빛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 노병은 바라쿠다 앞에서 멈춰 서더니 손을 들어 경례를 했어요. 그 단순한 제스처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엔지니어로서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됐어요.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드는 것이었죠. 행사를 마치고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 일을 바라보게 됐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가 도면과 계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릴 선 하나, 쓸 사양 하나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지침이 될 테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차량들을 더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현장에서 병사들의 진짜 필요를 더 잘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라쿠드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최신 설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제야 저는 제 엔지니어로서의 여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죠. 바라쿠다는 은퇴하지만 그 유산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새롭게 개발된 차량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경험을 통해 변화된 한 미국 엔지니어의 관점 속에서도 말이죠.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라쿠다 장갑차의 퇴역식은 단순한 공식 행사 그 이상이었어요. 제 엔지니어로서의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여정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어요. 제 생각은 자연스레 퇴역식이 열렸던 기지로 돌아갔죠. 햇빛 아래서 반짝이던 초록색 페인트를 입은 바라쿠다가 여전히 눈앞에 생생했어요. 이제 그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이야기와 역사를 지닌 영웅이었죠. 승무원이 음료를 권하며 잠시 제 생각을 끊어놓았어요. 고맙다고 인사한 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죠. 군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바라쿠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특히 한 젊은 병사, 활짝 웃는 얼굴을 가진 하사관이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는 레바논에서 근무할 때 이 차량이 믿을 만한 친구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라며 차체를 마치 충직한 개처럼 툭툭 두드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연륜이 묻어나는 얼굴에 노련한 베테랑이었어요. 이라크에서 겪은 끔찍한 작전을 얘기해줬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총알이 차량 장갑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엔진이 굉금을 내며 위험을 뚫고 나아가는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가 차량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할 때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을 이어가자 노트를 꺼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장갑의 두께나 엔진 성능 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보호자라는 거죠. 노트에 적었어요. 성능을 넘어서 사람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한다.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었지만 저한텐 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조여 넣는 나사 하나, 용접하는 부위 하나까지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거든요. 또 그 자리에서 봤던 신형 모델들 K808과 K151도 떠올랐어요. 성능 면에서는 정말 대단했어요. 더 날렵하고 빠르며 여러 첨단 기능까지 갖췄죠. 그런데 노트에 바라쿠다의 윤곽을 대충 그려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신형 차량들도 결국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거였어요. 바라쿠다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고 그 유산은 앞으로 나올 모든 차량에 녹아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이제 고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미국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생각할 게 많았거든요. 미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팀원들과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단순히 기계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때론 영웅이 되게 하는 작업이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퇴역식에서 있었던 묵념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군인들을 위한 시간이었죠. 그 순간이 제 일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줬어요. 책임감이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그건 부담이 아니라 목적 의식이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구름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제게 큰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단순히 오래된 차량의 퇴역식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엔지니어링의 본질과 설계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온 기분이었어요. 승무원이 다시 와서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죠.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비행기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제 도면과 팀으로 돌아가 이 새로운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필요했어요. 비행기가 고요한 하늘을 가로지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초조함이 교차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고 개선할 부분도 많이 보였거든요. 바라쿠다는 이제 퇴역하지만 그 정신은 앞으로 제가 설계하는 모든 차량에 깃들게 할 거예요. 노트를 덮어 가방에 넣었지만 머릿속 생각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먼 미래에 또 다른 퇴역식이 열리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때는 군인들이 오늘 우리가 설계하는 차량에 대해 어떤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지 궁금했어요. 꼭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머릿속이 온통 계획과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이제 바로 뛰어들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바라쿠다의 퇴역은 끝이 아니었어요. 저와 장갑차 설계의 미래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공항을 걸어 나올 때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던 제 마음도 정화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였고 바라쿠드에서부터 이어져 나올 그 다음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기대됐어요.